제1장 사라진 사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줄은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라죠. 70이 넘어 살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날은 어린 아이처럼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이 그랬습니다. 포근한 겨울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결혼하고 40년 가까이 저 사람은 늘 먼저 일어나서 새벽 스포츠 뉴스를 보곤 했죠. 그런데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남편 자리에는 베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조금 뒤척였겠구나 싶은 정도의 자국만 남긴 채요. 저는 처음엔 그저 화장실에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작은 방도 거실도 다용도실도 그 어디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의 지갑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신발장은 아예 건드린 적도 없는 듯 그대로였어요. 출근 가방은 소파 옆에 그대로. 남편이 그 가방을 들지 않고 나간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표라고 편하게 살았겠냐고요? 아유, 중소기업 대표는요, 남의 일까지 다 끌어안고 사는 게 일이었죠. 저 사람은 그걸 한 번도 미룬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죠. 어디로 간 걸까? 전화기를 찾아보니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휴대폰 없이 나갈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에 그것도 요 며칠 몇 번 허둥지둥하면서 물건을 놓고 다니던 남편이었거든요. 그 말을 또렷하게 설명 못해도 뭔가 자꾸 헷갈려 하는 눈빛 같은 게 있었어요. 아침 9시가 넘어가자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오늘 회의 있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왜 안 오셨냐고. 그제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늦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 같으면 직원들보다 먼저 도착해 스팀 난 커피 한 잔 들고 오늘 출고 일정이 어떤지 확인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결국 회사에도 말하지 못한 채 경찰서로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허둥지둥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제 말을 차분히 들었어요. 나이가 있으시고 최근에 기억력 문제는 없었는지요. 제가 말끝을 흐리니까 경찰은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종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 겨울 바람이 유난히 차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사라진 집은 아침보다 더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마치 무언가 오래된 상처 위로 스며드는 것처럼 차갑더라고요. 나는 문득 남편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손도 잘 안 대던 곳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끌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의 습관이 그대로 보였어요. 바지들은 왼쪽, 넥타이는 오른쪽 윗칸, 겨울 티셔츠는 아래 칸. 그 사람답게 가지런했죠. 그런데 주머니 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가슴이 순간 덜컥했어요. 봉투 표면엔 건강검진이라는 글씨와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데도 저는 그걸 열어봤어요. 그리고 숨이 턱 막혔어요. 치매 초기 판정. 한 달 전 날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이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 순간 남편이 사라진 이유가 아주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을까? 그 모든 질문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현관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밀려 올라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남편의 병보다 더 큰 무언가가 뒤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묘한 예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그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첫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제2장. 찾아온 낯선 여자. 남편이 사라진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고 사람 마음처럼 겨울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죠. 비가 내리면 제 허리는 더 욱신거리고 마음도 괜히 좀 더 구부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파트 복도 특유의 약간 눅눅한 공기 냄새가 스며드는 가운데 현관문 밖에 누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문을 열자 마스크를 반쯤 내린 채 서 있는 젊지 않은 여자 하나가 보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고 헤어롤이 덜 풀린 듯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젊지만 이상하게도 눈빛이 너무 단단했어요. 누굴 찾으세요?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여자는 저를 한참 후둬보더니 말했어요. 저 대표님 댁 맞죠? 남편 회사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부르곤 했어요. 대표님. 그런데 회사 직원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뭔가 찝찝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요 하니 그 여자가 말투도 고르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딸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과 저는 자식이 없는 부부였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살게 됐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도 이 낯선 여자가 남편의 딸이라니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그저 그 여자를 뚫어져라 보기만 했어요. 그 여자는 제 당황한 얼굴을 보며 이어 말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셨다기에.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그게 너무 익숙한 말투처럼 들려서 잠시나마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제가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어요. 남편이 아니, 그러니까 내 남편이 당신의 아버지가 정말 맞냐고요. 그 여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네, 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대표님께서도 저를 아셨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진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맺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습된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여자의 말이 믿기지 않아 혹시 무슨 자료라도 있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가방에서 도톰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정성스레 준비해온 듯한 너무나 준비된 태도였어요. 거기엔 출생신고 서류 사본, 친자 확인서라 적힌 종이 그리고 젊은 시절 남편과 닮은 듯한 남자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너무 깔끔했어요. 저는 그 깔끔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사람이 진짜 억울하거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정리된 서류를 들고 오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거든요. 제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어머니께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아버지의 재산 관련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왜 남편 실종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걸까? 저는 순간 불쾌함이 치밀었지만 꾹 눌렀어요. 다만 느껴졌어요. 이 여자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구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뭐가 궁금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녀가 바로 대답하더군요. 아버지가 최근에 재산을 정리 중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그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뭘 숨기고 계신 건 아닌가 해서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의심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사라져 하루가 멀다 하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인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저는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말했어요. 내 남편이 없어졌어요. 그게 지금 제일 큰 일입니다. 재산이 아니라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하더군요. 그건 아버지는 늘 재산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모르셨겠지만요. 그 말이 왜 그리 섬뜩하게 들리던지요. 남편이 힘들어했다는 말투, 아버지라는 호칭, 재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태도. 모든 게 짐작도 가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현관 앞에 서 있던 공기의 냄새까지 잊히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남긴 의심과 불편함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남편이 왜 사라졌는지, 그 여자가 누군지, 왜 하필 지금 찾아왔는지. 어쩌면 저는 그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단순한 딸일 리 없다는 것을. 뭔가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가 떠난 다음 순간부터 저는 남편이 감춘 비밀의 냄새를 더 짙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결국 남편의 회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듣게 될 이야기는 남편의 실종보다 더 큰 혼란을 몰고 오게 되죠. 제3장 사라진 사람의 자리. 남편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찾아왔던 그 낯선 여자의 말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 부르던 익숙한 목소리, 준비된 서류들, 그리고 재산 얘기. 무언가가 얽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마음 한구석을 찌르듯 남아 있었죠. 남편의 회사로 가는 길은 오랫동안 제가 거의 가지 않던 길이었어요. 결혼 초엔 가끔 도시락을 싸서 갔지만 그 후론 남편이 워낙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해서 저도 자연스레 발걸음을 끊게 되었죠. 남편은 제게 늘 이야기했어요. 회사 일은 복잡하고 냄새도 시끄럽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히 쉬라는 말. 그 말이 고마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편안함이 남편의 일상을 제가 낯설게 느끼게 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스쳤어요. 회사 근처에 들어서자 공장 특유의 금속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진동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쾅쾅 기계 눌리는 소리, 직원들의 분주한 발소리, 출고 트럭의 경적 소리까지. 여기서 남편은 40년을 버텼죠. 젊은 직원들과는 말투도 세대도 달랐지만 오히려 더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사람인데 사무실 문을 여니 사무실 특유의 오래된 커피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남편 자리에 놓인 의자는 비어 있었고 모니터는 꺼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 쌓여 있던 공정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고 한쪽에는 남편이 늘 쓰던 오래된 검은색 다이어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직원들이 저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대표님 연락은 아직 없다고 했어요. 대리부터 과장까지 모두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사람이 하루만 안 와도 회사가 휘청거리는 곳이었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남편이 요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누구하고 다투거나 그런 일 없었나요?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머뭇거리더군요. 그러다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이 요즘 격리 쪽 장부를 자주 보셨어요. 그리고 누굴 굉장히 의심하셨어요. 누굴요? 제가 조용히 묻자. 과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격리 아르바이트 했던 그 여자요. 그 여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깊게 내려앉고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여자요? 그럼 남편은 그 여자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과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회사 돈이 조금씩 빠져나간 것 같다고,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그 격리 알바가 장부를 정리한 시기부터 뭔가 어긋난 것 같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너무 놀라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는 분명 남편의 딸이라 했고 내게 친자 확인서와 서류까지 내밀었는데 직원들 말로는 오히려 남편이 그 여자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그 여자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남편이 경계하던 사람.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던 그 깔끔한 서류들. 갑자기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순간 과장이 다시 말했어요. 아, 그리고요. 대표님이 며칠 전 오후에 격리 알바했던 분하고 다툰 걸 회사 사람들이 봤어요. 대표님 말은 잘 못 들렸는데 그 여자가 제가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라고 소리쳤대요. 제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말투, 그 억양. 어제 우리 집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갑자기 머릿속이 아찔해졌어요. 그녀는 남편의 딸이라는 말을 회사에서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그 말을 제대로 가려듣지 못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녀에게 크게 노하고 그날 이후로 더 예민해지고 장부 확인에만 매달렸다는 직원들의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책상에 놓여있던 다이어리를 펼쳐봤어요. 글씨는 유난히 삐뚤어져 있었는데 몇 페이지에 걸쳐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헷갈린다.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버지라 했나. 기억이 안 난다.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혼란 속에서 누군가에게 기억을 뒤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였겠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치매 초기의 혼란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무언가를 경계하려는 의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사라졌을까요? 혹시 누군가 옆에서 더 크게 흔들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사무실 바깥에서 직원 하나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잠시 휘청거렸어요.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여자는 왜 남편 주변을 맴돌았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제4장. 흔들린 기억 속의 그림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 저는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 바람이 갑자기 더 매서워진 듯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편의 다이어리에 남겨진 흔들리는 글씨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흔들렸죠. 헷갈린다. 누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아버지라 했나.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해온 그 사람이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었을 줄, 그것도 혼자서 버티고 있었을 줄.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회사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골목과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손난로를 문지르는 노인들, 그 모든 풍경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내 마음속에서 거세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모른다는 듯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창구 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형사가 차분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듯 진지했어요.
형사는 제게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낡은 회의실 특유의 희미한 종이 냄새, 벽 한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 그런 익숙한 한국 경찰서의 풍경들이 오히려 더 현실감을 줬어요. 형사는 앞에 놓인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어요. 사모님, 대표님 관련해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어요. 형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전 한 시장에서 노숙해 보이는 남성을 데리고 나타난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 남성이 대표님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바로 손이 떨렸어요. 시장 노숙해 보이는 남성. 남편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말인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보자는 직접 남편이다라고 단정짓진 않았습니다만 여성이 남성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죠.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말투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가 또 남편을 데리고 다녔다고요. 형사는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남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재산 문제는 제가 알아서 정리해 드린다니까요. 제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어요. 가짜 딸 그 여자의 목적이 점점 더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치매 초기라는 것을 알고 기억이 흔들리는 걸 이용해 딸이라고 속였고 회사 장부와 재산 정보를 이용해 남편을 혼란으로 몰아 넣은 것. 형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파일을 제 쪽으로 밀어놓았어요. 사모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여자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 대표님 회사에서 잠시 격리 알바를 했던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며 의자를 꽉 잡았어요. 머리가 쿵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회사 과장이 했던 말, 장부 이상, 남편이 월말마다 반복하던 언급들, 그리고 그녀가 회사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딸이 아니라 회계 장부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가장 약한 시점, 치매 초기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접근했던 겁니다. 형사는 갈라진 제 목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사모님,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반복적으로 듣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고이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울면, 지금 무너지면 남편을 더 놓칠 것 같았어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실종 당일 들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검은색 노트가 있습니다. 사모님의 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 노트는 남편이 돈 관리와 일정 관리에 가장 신경 쓰던 비밀 수첩 같은 거였습니다. 저도 그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형사는 말했어요. 그 노트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면 대표님 실종 사건 해결에도 큰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노트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떠올라 버렸어요. 그 여자가 그 노트를 가져간 건 아닐까? 집을 떠나기 전 남편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던 사람. 남편이 혼란 속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딸이라며 세뇌하던 사람. 회계 장부와 재산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실종 전날 남편과 시장에서 목격된 사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형사는 제 조용한 표정을 보며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혹시 대표님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을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예, 어제 제 집 현관에서 어떤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앉은 자세를 바로잡고 한 단어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산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형사는 메모를 하다가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어요. 사모님, 그렇다면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급히 밖으로 나가더니 몇 분 후에 다시 들어와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모님, 대표님을 봤다는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어요. 이번에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요? 다음 장에서 저는 그 목격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속에서 남편의 진짜 마지막 행동과 대반전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5장 마지막으로 본 사람. 경찰서에서 형사와 대화를 마치고 나오자 바깥 공기가 더 차게 느껴졌어요. 그 차가움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마치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현실이 한층 더 무겁고 냉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형사를 따라 작은 조사실 옆방으로 갔습니다. 목격자가 잠시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남편과 관련된 사람을 직접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혹시라도 확실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한 가닥 희망이 스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종이컵을 손에 쥐고 있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겨울 작업복 차림, 손톱 아래에 기계 기름 얼룩이 묻어 있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저를 보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죠. 형사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모님 남편분과 어제 아침 만났다고 진술하신 분입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제? 그러면 실종 이후에도 남편은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남성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 7시쯤이었어요. 동네 앞 시장 골목에서 그 대표님 같아 보이는 분이 한 여자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어요. 시장, 여자, 따라가고 있었다. 형사는 침착하게 물었죠. 혹시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성은 머리를 벅벅 긁으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좀 거칠어 보였어요. 머리가 풀려 있었고 패딩을 입었는데 표정이 좀 험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날 보더니 막 경고하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어요. 그 여자의 눈빛,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마치 내가 뭘 훔친 사람처럼 나를 쏘아보던 그 시선. 형사는 다시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분은 어떤 상태로 보였습니까? 남성은 잔뜩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좀 비틀거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몸을 겨우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정신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술 드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얹은 양손을 꽉 쥐었어요. 남편이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였기 때문이에요. 그 남성이 조심조심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랑 사모님 남편분이 상가 옆 골목으로 사라지는데 그 여자가 계속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견딜 수 있는 마음의 무게를 넘어섰어요.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워하던 남편에게 그 단어는 가장 약한 틈을 찌르는 칼 같은 말이었을 거예요. 형사가 무언가 기록하며 말했어요. 그 골목은 어디로 이어져 있습니까? 남성은 금방 대답했어요. 뒤편 폐가 쪽입니다. 몇 년째 비어있는 오래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려는 곳입니다. 폐가. 남편이 그 여자를 따라 폐가까지 갔다고요? 남성은 저를 향해 안타깝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분이 사모님 남편분인 줄 알았으면 저라도 뭐라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분 탓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남편은 완전히 그 여자에게 끌려다니고 있었을 테니까요. 형사는 그날 시장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어요. 조사실 문 앞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장 여자의 손 비틀거리던 남편 아버지라는 말, 폐가 골목, 모든 조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계속 관리하고 흔들고 언어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 조사실 밖 복도는 형광등이 오래된 빛을 내며 어두운 바닥에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서 저는 주저앉을 듯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형사가 다시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상황을 보면 대표님은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통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던 두 번째 소반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말이었어요. 남편의 실종은 치매 초기의 혼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 여자가 남편의 기억과 판단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 그 여자가 데려간 곳, 그 폐가. 저는 형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그 폐가.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형사가 제 얼굴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발자국이 무엇일지 저는 확인해야 했어요. 그 순간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저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어요. 나는 가야만 한다.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둠도 두려움도 기꺼이 밟고 들어가야 한다. 다음 장에서 저는 형사들과 함께 남편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그 폐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예상조차 하지 못한 첫 번째 큰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6장 폐가에 남겨진 것. 형사 2명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그 시장 뒤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겨울 늦은 오후 이미 해는 기울기 시작했고 골목은 어둠과 냉기, 눅눅한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시장, 상인들의 철수 소리, 박스 끄는 소리, 문 닫는 셔터의 금속성 긁힘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루의 끝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 그곳은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어두운 진실을 향한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사 한 명이 작은 후레쉬를 꺼내 들고 앞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에 낡은 집이 보였어요. 지붕의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고 창문은 테이프로 엉성하게 막혀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문은 습기에 부풀어 금이 가 있고 겉면엔 곰팡이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그런 곳에 남편이 있었다니. 그분은 평생 집과 회사 외엔 없는 시간을 짜서 시장에서 반찬을 사 오던 단순한 생활을 이어온 사람이었는데 이런 폐가라니.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더 가슴이 조여왔어요. 형사는 장갑을 끼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나무가 비에 젖었다 마른 듯한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후레쉬 불빛이 바닥을 훅으며 지나갈 때 물웅덩이에 비친 빛이 일렁였어요. 창문이 망가져서 비가 샌 흔적이 곳곳에 있었고 바닥엔 흐릿한 발자국들이 촘촘히 남아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사모님,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이곳은 바닥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끝이 떨려서 패딩의 주머니 안에서 손을 서로 맞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후레쉬 불빛 아래 한 가지가 강렬하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벽에 기대어 놓인 남편의 외투. 검은색 울 코트, 남편이 겨울이면 꼭 입던 그 외투. 소매 끝 털이 조금 해져 있어서 제가 몇 번 바느질해줬던 흔적까지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건 남편 외투예요. 저는 그걸 들자마자 손끝으로 촉감이 느껴졌어요. 따뜻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형사는 외투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조그마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사모님, 이거 대표님 것이 맞습니까? 저는 단숨에 알아봤어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일정과 간단한 메모를 적던 그 비밀 스케줄러. 검은 가죽 커버에 한쪽 모서리가 달아서 조금 하얗게 벗겨져 있던. 맞아요. 저 사람 수첩이에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최신 날짜로 적힌 페이지에 글씨가 여러 줄 흔들리듯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가까이 다가가 읽었어요. 헷갈린다. 누굴 믿어야 하나. 그 여자가 또 말한다. 내 딸이라고 한다. 아내가 나를 속인다고 한다. 기억이 안 난다. 나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수첩을 들키면 안 된다. 누군가 본다면 위험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수첩의 글씨는 남편이 얼마나 심한 혼란 속에 있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의 기억을 흔들고 딸이라고 속이고 재산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음이 확연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간격으로 작은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형사가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둔탁한 연필 글씨로 아주 짧게 그러나 절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집에 가지 말라고 시킨 사람. 남편을 계속 흔들어 폐가까지 데려온 사람. 도련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접근한 사람. 그 모든 화살이 그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이건 강압적 동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마치 커다란 돌이 되어 제 가슴을 밑으로 눌러버렸어요. 남편은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말만 반복해서 듣다가 현실을 판단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장 약한 틈, 딸이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말이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형사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외투 주머니에 뭔가 또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내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건 바로 남편의 도장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도장. 서류 인감과 동일한 가장 중요한 도장이었어요. 그 도장이 왜 폐가에 있었을까요? 누가, 무엇을 위해 그 도장을 가져가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왜 그걸 몰래 들고 나왔을까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이 도장은 누군가가 대표님에게 서류 서명을 강요하려 했다는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편의 실종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혼란을 이용당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 폐가는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 심장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그리고 형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은 아직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어디로 데려갔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경찰 무전을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근처 골목 CCTV에서 대표님과 여성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들이 폐가를 나간 뒤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산 쪽입니다. 산. 그 겨울 어둠 속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상태로 그 길을 따라간 남편.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속삭였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다음 장에서 저는 형사들과 함께 남편이 이동한 산길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두 번째 큰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 단서는 모든 대반전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시작이 됩니다. 제7장 산 쪽으로 난 길. 폐가를 나와 산 쪽 방향으로 향하는 길은 겨울의 냉기가 더 깊게 내려앉는 길목이었어요. 늦은 저녁 무렵 형사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거의 넘어가고 있었고 남은 빛이 산의 윤곽만 흐릿하게 그려놓고 있었어요. 산 입구에는 겨울의 마른 흙 냄새와 바람에 날리는 솔잎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멀리선 개 짖는 소리, 근처 야산 및 작은 마을에서 밥 짓는 냄새도 미묘하게 퍼져왔어요. 그 잔잔한 풍경 속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죠. 형사 한 명이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모르니 뒤쪽에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길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제 마음이 위험한지
몸이 위험한지조차 구분이 안 될 만큼 불안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산길 초입은 낙엽이 잔뜩 쌓여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부스럭 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어요. 형사들이 비추는 후레쉬 불빛이 낙엽 사이를 가르며 지나갈 때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 같은 검은 그림자가 요동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불빛 한켠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주었어요. 겨울 장갑, 남자용.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어요. 남편이 겨울이면 꼭 끼던 회색 털장갑. 손바닥 쪽이 약간 닳아서 까슬까슬한 느낌이 나는. 형사가 주머니에서 증거 봉투를 꺼내 장갑을 넣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근처를 지나가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대체 왜 이런 곳으로 오신 거예요? 산길은 점점 가팔라지고 후레쉬 불빛은 점점 더 흔들렸어요. 골짜기에서는 바람이 몰아쳐 옷깃을 파고들었고 저는 추위보다 두려움 때문에 더 몸이 떨렸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형사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비춘 후레쉬를 움직였어요. 낙엽이 삐뚤게 밀려있고 흙 위에 2개의 발자국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어요. 왼쪽은 약간 비틀렸고 오른쪽은 깊게 눌린 흔적. 건강할 때의 남편 걸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자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걸었구나. 누가 시키는 곳으로.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겹게 올라왔을까. 형사는 여러 각도로 발자국을 찍으며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였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두 형사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여기입니다. 후레쉬 불빛이 닿은 곳엔 작은 비닐봉투가 나뭇가지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형사가 천천히 그것을 떼어냈어요. 사모님,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어요. 비닐봉투 안에는 남편이 늘 휴대하고 다니던 작은 가죽 명함 지갑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명함이 금방 떨어진다고 늘 여분을 챙겨 다녔죠. 그 버릇이 그대로 담긴 지갑. 형사가 지갑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명함 몇 장과 흙에 오염된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형사가 장갑 낀 손끝으로 그 쪽지를 꺼내 빛에 비춰보더니 저에게 건네기 전에 조심스럽게 읽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데려간다고 한다. 도장을 주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한다.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틀린 건지, 그 여자가 옳은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 줄. 아내가 날 찾으려 할까봐 두렵다. 아내에게 해가 갈까봐 두렵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어요. 몸이 얼어붙은 듯 발끝까지 차가운 느낌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했던 겁니다. 자신은 사라지면서도 저를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형사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이건 대표님께서 상당한 압박을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기억이 혼란스러워질 때 반복되는 말에 더 크게 흔들리게 되는데 그 여자가 대표님에게 지속적으로
조종과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문장이 뇌리에 굵게 박혔어요. 아내에게 해가 갈까봐 두렵다.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였어요. 형사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여기 뭐가 더 있습니다. 저와 형사들이 그쪽으로 다가가자. 후레쉬 불빛 아래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남편의 신발 한 짝, 그리고 그 옆에서 작은 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형사는 그걸 들더니 표정을 단단히 굳히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 끈은 여성용 가방 끈입니다. 최근에 끊어진 흔적이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여자가 산길에서 남편과 몸싸움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잡아당긴 걸까요? 형사는 순간 판단을 내렸어요. 산 정상 쪽으로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과 여성이 이동한 흔적이 위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핸드레일도 없는 어두운 산길을 바라보며 앞이 까마득해졌어요. 남편이 그곳을 올라갔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요? 더 나쁜 상황은 아닐까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계속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지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 위쪽으로 향했어요. 후레쉬 불빛이 앞으로 흔들릴 때마다 그 불빛 위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일렁거렸어요. 이제 남편이 남긴 단서들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간 곳,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장소. 제8장 산이 감춘 진실. 산길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 차졌고 형사들이 비추는 후레쉬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작은 별빛처럼 깜박이었어요. 저는 그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나흘째 이 산에서 마지막 흔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의 어둠보다 더 두려웠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이 길에서 쓰러졌다면, 누군가에게 다쳤다면, 그 여자가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면 마음속에서 가능한 모든 나쁜 상상이 문을 열고 튀어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길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 저를 억지로 앞으로 밀어붙였어요. 형사 한 명이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어요. 여기 이쪽에 또 흔적이 있습니다. 후레쉬를 비춘 자리에 잔가지가 부러진 자국이 있었고 얼마 전 지나간 듯 그 아래 낙엽이 기이하게 밀려 있었어요. 형사는 손짓으로 현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성인이 힘을 주고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하나 더. 여성 신발 자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 여자. 또 그 여자였다. 남편이 산을 올라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자 흙길 한쪽이 움푹 파여 있었어요. 형사가 주저앉아 흙을 만지더니 말했어요. 누군가 여기에 주저앉거나 넘어진 흔적입니다. 흙이 젖어 있는 걸 보면 하루 이틀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덜덜 떨며 땅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여기서 넘어졌던 걸까요? 그 순간이 떠오른 듯 몸이 저릿하게 떨렸어요. 그때 형사가 제 앞에서 무언가를 들어 올렸어요. 사모님 이거 보세요. 그는 흙과 낙엽에 반쯤 묻혀 있던 남편의 안경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얇은 금태가 살짝 휘어져 있었고 렌즈 한쪽엔 큰 흠집이 나 있었어요. 평생을 써오던 그 안경. 아침마다 식탁에서 안경을 닦아 신문을 넘기던 그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며 제 심장은 덜컥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형사가 내민 안경을 받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구었어요. 이건 분명 남편 겁에 질린 채 쓰러진 상태에서 그 여자에게 또 끌려간 거겠죠. 형사는 제 표정을 보고 한 걸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대표님이 이곳을 지나간 건 확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꾹 삼켰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남편이 혼란 속에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작은 수첩에 절박하게 글을 남겼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산 위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겨울산의 바람은 숨을 뱉을 때마다 얼음처럼 차갑게 다가왔고 가끔씩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찰칵 탁 소리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착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산 중턱 지점에 다다랐을 때 형사가 후레쉬를 비추던 손을 멈췄어요. 사모님 이리로 와보시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그 자리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공터 한가운데 바람에 쓰러진 듯한 대형 파란색 천막의 일부가 나무에 걸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아래엔 흙이 심하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히 무언가를 숨기거나 빼내 가려 했던 흔적처럼. 형사는 천막 조각을 들어 올렸어요. 천막 아래엔 남편이 회사에서 늘 들고 다니던 흰색 비닐 가방의 손잡이 조각이 잘려나간 채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그 가방을 놓고 다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업 대표라면 다들 비싼 가죽 가방을 쓸 텐데 남편은 그런 게 불편하다며 늘 단단한 비닐 가방 하나를 들고 다녔죠. 그 안에는 각종 서류, 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형사는 가방 끈 조각을 비춰보며 말했어요. 여기 칼로 잘라낸 흔적이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끊어진 겁니다. 누군가 남편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다는 뜻이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을 단순히 조종하기 위해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남편이 들고 다니던 도장과 서류를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흔들고 그리고 결국 남편을 산속으로 유인해 끌고 간 것이었어요. 형사들은 그 자리 주변을 후으며 수색선을 더 넓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범죄 수사 경력 많은 형사가 말했어요. 사모님,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닙니다. 분명한 유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형사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형사님, 산 반대편 CCTV에서 대표님과 여성이 이동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대표님이 심하게 휘청이며 걷고 있습니다. 형사는 제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그 길 끝을 바라봤어요. 그곳에서 남편의 모든 흔적이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제9장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 산 반대편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말 그대로 길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울퉁불퉁했고 겨울 바람은 얼굴을 베어낼 듯 차가웠습니다. 후레쉬 불빛이 없었으면 한 발짝도 내디디기 어려운 어둠이었어요. 형사가 앞에서 걷고 저는 뒤에서 작게 숨을 몰아쉬며 따라갔어요. 그 짧은 거리에도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업고 병원을 향하던 밤도 있었고 제가 남편 도시락을 싸서 회사까지 쫓아가던 젊은 날도 있었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 차올랐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형사 무전기에서 급히 전해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산 반대편 오두막에서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대표님과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순간 제 무릎이 휘청거리며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는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이를 넘자 작게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낡은 오두막. 창문에 천이 걸려 있었고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듯 문 앞 흙이 번들거렸어요. 형사는 후레쉬를 들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문은 거의 잠기지 않은 채 바람에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엔 누군가 잠시 머물다 떠난 뒤에 미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낡은 의자 위에 놓인 남편의 운동화 한 짝이었어요. 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신발 안에는 마른 흙이 조금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 가까이 엎드려 있던 형사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메모가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메모를 바라보았어요. 종이는 찢어진 노트 조각이었고 글씨는 떨린 손으로 쓴 듯 흔들려 있었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기억이 희미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않았다. 아내만큼은 지키고 싶다. 그 여자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가짜 이야기를 반복했다. 내 딸이라고, 아내가 내 재산을 노린다고, 내가 속고 있다고. 나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나는 아내를 잘 안다. 글씨가 삐뚤어지다가 마지막 줄에서 형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나에게 서류에 서명하라 했다. 도장을 내놓으라 했다. 그리고 내가 기억을 잃을수록 더 크게 웃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글씨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형사는 한숨을 내쉬고 메모 아래쪽 구겨진 부분을 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회사 격리 알바였다. 내가 장부를 의심하자 나를 딸이라 속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는 손끝으로 입을 막았어요. 남편이 끝내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한 건 남편 자신이었어요. 그 순간 형사 한 명이 오두막 뒤쪽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여기 쓰러져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저는 형사를 따라 뒤쪽 경사로를 달려 내려갔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제 팔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밀치듯 뿌리쳤어요. 거기 낮게 내려앉은 산바람 사이로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혼자 기절한 채로 젖은 흙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엉망이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손에 남편의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고 무엇보다 이미 도망칠 힘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형사는 재빨리 그 여자를 제지하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사모님 대표님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대표님과 여성이 여기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거꾸로 힘이 빠진 몸을 겨우 지탱하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사는 주변 발자국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대표님은 여기서 산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구조팀이 내려가며 확인하고 있고 희망적입니다. 이탈 방식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살아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을 세게 들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남편은 혼란 속에서도 그 여자로부터 벗어나 마지막 힘으로 나를 향해 내려온 거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메모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기다릴게요. 당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 순간 무전기에서 구조대의 떨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산 아래에서 대표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심장 박동 확인됐습니다. 생존해 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삼켰어요. 그 모든 길고 어두운 시간 끝에서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겨울산의 찬 바람이 희미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어둠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10화 남은 마음 다시 이어진 삶. 남편은 산 아래 응급구조대의 손길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엔 상처가 많았지만 의사는 다행히도 저체온과 탈진 그리고 혼란으로 인한 일시적 충격 상태일 뿐 치명적인 부상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눈물이 목 끝까지 차올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떠도 제 얼굴을 한동안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중얼거린 말은 분명했어요. 당신 나 찾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추웠을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산에서 쓰러져 있던 여성을 체포했고 남편에게 접근해 딸이라고 속이며 도장과 서류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과 오두막에서 발견된 메모, 산길 곳곳에 남겨진 싸움 흔적은 그녀의 계획적 접근과 협박을 모두 입증했어요. 재판은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기 미수, 협박, 감금 미수, 재산 편취 목적의 접근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약자의 기억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한 죄는 그 어떤 변명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희미한 겨울 햇빛이 법원 앞 계단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돌아오니 남편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기억이 흔들리는 부분은 있었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고 제가 손을 잡아주면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창밖의 겨울 나무를 보며 말했어요. 내가 많이 미안해요. 기억이 사람을 이렇게 흔드는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어디 있어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건 당신이었는걸요. 그리고 남편은 천천히 제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헷갈렸어도 당신 목소리는 가장 따뜻했어.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이 마치 긴 숨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현재 회복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저를 향한 마음만큼은 예전과 변함이 없다는 걸 매일 느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사람의 남은 기억을 차근차근 다시 함께 쌓아가려고 해요. 인생의 겨울을 지나오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기억은 흔들려도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 남편이 남긴 그 작은 메모, 흔들린 글씨 속에 담긴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이 우릴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이제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다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